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 만들기란 책을 지금 쓰고 있고 현직은 한국학술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함재봉입니다. 왜 조선 남성들은 스스로 성기를 잘랐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우리가 아마 가장 쇼킹하고 듣기 싫고 충격적인 조선이 망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 아니 뭐 저런 소리를 감히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왜 그랬는지 정말 왜 조선 사람이 나라 뺏긴 건 슬펐지만 조선 왕조가 멸망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유명한 정약용, 정다산이 1800년에 정조가 승하를 합니다. 정조가 다산을 그렇게 아끼고 중용해 줬던 군주죠. 정조가 돌아가고 다산이 이제 결국은 쫓겨나서 그때부터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민신서 이런 걸 쓰는데, 그런데 다산이 이제 유배를 갔다가 거기 가서 쓴 시가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1802년에, 그러니까 유배 간 지 2년 만에 쓴 시인데, 어느 날 이제 유배지에서 어디 마을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웬 안악이 막 울부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안악이 그걸 설명을 해줘. 무슨 일이다라고 하소연하는 거를 그걸 갖고 와서 다산이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애절량입니다. 그 애절량이 1802년에 된 거고, 이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뭐 너무나 쉽게 돼 있고 번역도 여러 종류의 번역들이 돼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애절량이라는 게요. 여기서 애는 이제 슬픈 거고 절은 자른다는 거죠. 근데 양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남자의 성기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자를 수밖에 없었던 슬픈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잠깐만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노전마을 젊은 하나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현문을 향해 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쌈터에 간 지아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남자가 그걸 자른 건 들어본 일이 없다네. 그러니까 여자가 울부짖고 있어서 하늘에 향해서 울부짖고 있어서 뭐냐 그랬더니, 아니 남자가 전쟁이 나서 전쟁 때 끌려가서 전사를 해서 못 돌아오는 거 그거야 있을 수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가 자기의 성기를 자기 손으로 잘라버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삼상나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랐는데 조자손 3대가 다 군보에 실리다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아버지는 삼상났다는 게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는 아직 물도 안 말르는 갓난쟁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갓난쟁이야. 그런데 조자손 3대가 군보에 실렸다 그래요. 군보에 실린 게 뭐냐면 조선에는 양민들, 평민들만 군대 갑니다. 4대 부들은 군대 안 갑니다. 평민은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면은 이제 뭐 농사도 못 짓고 엉망이 되니까, 그러면 그 대신에 군대를 안 가려면 뭐냐면 군포라는 걸 바쳐야 됐어요. 안악이 배틀에 앉아갖고 그걸 짜갖고 군포를 합니다. 군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배 한 필인데 한 필이 가로 16cm, 세로 32cm입니다. 근데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될 때는 군포를 서너 필 받치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 16필, 17필을 받쳐야지 군대를 면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방직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자가 지금 논 갈고 밭 갈고 애 낳고 키우고 이걸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데 그걸 또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쳤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건 남편 건데 조자손 3대가 군보에 실렸다는 거는 시아버지도 거기에 있는 거고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절이 와갖고, 야 이거 너희 시아버지 거는. 그래서 아니 시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 무슨 소리야, 여기 군보에 실렸는데 내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애 것도 내놔. 애 갓난쟁인데요. 잔소리하지 말고 내놔 그래요.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이정은 으르릉대며 마구간 소 몰아가고,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아 군액 당한 것 한스러워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그거 못 내놓겠으면 너 소 내놔 하고 소 끌고 가는 거죠. 뭐 소가 몇 마리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 그거 갖고 간신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그러니까 남자가 그 일까지 당하고 나니까 내가 괜히 애를 낳아서 이 일을 당하는 걸 가서 방에 들어가서 칼을 갈아갖고 자기 성기를 잘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의 실상이었습니다. 셀프 인신매매 횡행했던 조선. 이 기록이 뭐냐면 1837년 3월 남지동, 지금 이제 창원시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 유득열이라는 사람의 16살짜리 딸이 고을사또에게 민원을 올린 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이런 겁니다. 저의 나이는 지금 16세로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의지할 만한 족친이 없고
또 집안에 생활해 나갈 만한 재산이 없으며 다만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모습이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급기야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이리저리 동서로 떠돌며 구걸하여 음식을 얻어서 늙은 아버지의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가까스로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올 봄의 흉황은 더욱 심하여 곧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따금 슬프게도 부황이 나는 고할 데 없는 목숨이니 부녀가 함께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자매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만 갖지 못하므로 자매가 뭡니까? 한자가 자신을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를 팔기로 청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제가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한테 팔 테니까 아버지랑 나랑 다 먹여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너 지금은 그러는데 나중에 먹여 살려놓고 나면 모른 척하고 잎싹 씻고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지금 사또한테 와서 뭡니까? 제가 늙은 아버지를 보양할 길이 없어 이에 슬프고 불쌍한 깊은 사정을 사또께 읍소하니 통촉하신 후 몸을 팔아 구하라는 뜻으로 입지를 작성해 주셔서 저의 한 몸이 아버지의 아사를 좌시하지 않도록 적선하는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국가에서 공식 문서로 공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당신한테 판다라는 걸 나라가 보증을 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얘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또가 들으니 심히 불쌍하다. 구할은 바로 옴독이고 자매 또한 전례가 있으니 이는 의심하여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제음을 가지고 증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증명을 해줘요. 그래서 자매 확인증이 나옵니다. 이 명문한 일은 제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해 춘궁이 심하여 부모를 살릴 길이 전혀 없으므로 만부득이 저를 전문 13냥으로 쳐서 수대로 받아 부모를 살리고 저를 윗사람에게 법률에 의하여 후소생과 함께 관의 입지에 따라 영영 자매하니 뒤에 친족들이나 자손 중에 만약 잡소리 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자손 만대를 이 사람한테 정부의 공식적인 서류를 띄워가지고 팝니다. 여러분 이게 자매라는 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이 책 쓰면서 처음 들어봤던 얘기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자주 흔했던 얘기예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공양미 상백석에 팔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임당수에 뛰어 뱃사람들이 자꾸 풍랑을 만나니까 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래서 쌀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뱃사람들한테 팔아서 임당수에 빠져서 용왕님을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몸을 팔죠. 자기를 팔지 않습니까? 심청전이에요. 여러분 심청전이 왜 있습니까? 그냥 아무 그런 거 없는데 대단한 어떤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에 의해서 심청전이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사또가 말했듯이 그 뭐 흔히 있는 일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면서 공증을 해주듯이 너무나 많았던 일이죠. 흔했던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다만 옛날 얘기니까 소설같이 썼으니까 해피엔딩 용왕님을 만나고 용왕님의 왕비가 되고 뭐 아버지 눈 뜨고 이런 그건 이제 소설이니까 해피엔딩이 나오는 거지만 저런 자매의 일이라는 건 너무나 많았던 일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입니다. 조선이 서양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어땠는가? 세상이 저렇게 변하고 있고 그런데 백성들은 헐벗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은 도대체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일본도 이미 1853년에 미국하고 일미수호 통상조약을 그러니까 우선 맺고 58년에 맺죠. 그러니까 개국 자체는 53년에 하지만 그리고 중국도 1848년에 아편전쟁을 통해서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개국을 해버립니다. 개항들을 다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860년대가 되더라도 우리는 1876년에 일본하고 처음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뭐해? 옆에 나라에서 저렇게 어쨌든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를 하고 뭐 철도를 놓고 상하수도를 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조선은 뭘 하고 있었는가? 왜 끝까지 쇄국을 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 위정척사파의 태두 인 화서 이항로 선생의 화서집을 찾으면서 이분이 서양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제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서양을 천지대세로 말하면 서극의 숙살한 편기요 수국의 인갑과 동일한 유의다. 서양이 뭐냐? 서쪽 끝에 숙살, 살기 등등한 그런 지역의 수국, 물의 나라의 인갑과 동일. 인갑이 뭡니까? 거북이, 가재, 어패류 같은 종류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의 속에 살면서 가끔가다가 나무 토막 뗏목 같은 게 있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느러미 같은 거 이렇게 말리고 있대요. 그러면은 나와 있으면 보이는 게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광활한
하늘만 보여서 이 사람들 맨날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은 생을 가벼워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음은 리를 좋아하고 의리를 어둡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환영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북쪽 오랑캐, 북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동이족이고 남만, 북쪽, 서융 보통 이렇죠. 그 오랑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의 흉노족은 그래도 중국의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이니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그래도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얘네들은 가리키면은 조선이 동이족이었다가 소중화가 될 수 있듯이 유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듯이 가리킬 수나 있는데 서양은 금수인지라 말할 수도 가리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척결해야 돼요. 그래서 위정척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조선입니다. 이게 1860년대 조선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의 민중의 삶을 목격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기록을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카톨릭 신부님들이에요. 카톨릭 신부님들이 아까 1784년에 이승훈이 가서 영세를 받고 오지만 그러니까 서양의 교회에서 선교사 신부님을 파견하는 게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문모 신부라는 중국인 신부님이 1806년인가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곧 잡혀서 순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파리에 있는 외방선교회라는 데에서 조선 선교를 맡아서 그때부터 신부님들을 대거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전부 다 숨어 들어와 갖고는 진짜 프랑스의 최고 집안에서 태어나서 최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부가 돼서는 여기에 파견이 돼서 그 박해 와중에 숨어서 들어가 갖고 가장 처참하게 사는 민중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당연히 조선말을 배웠을 거고 그러면서 병도 고쳐주고 온갖 그걸 하면서 밑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같이 보고서를 써야 돼요. 매일같이 보고서를 써서 조선인 신자한테 주면 조선 신자가 그걸 가지고 서해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조선인 어부를 만나서 건네주면 그걸 갖고 천주교 신자 어부가 서해 한복판으로 가서 중국 어부 중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과 접선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걸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마카오나 홍콩으로 가져가서 그게 파리로 전해집니다. 그 기록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 있던 기록을 나중에 가서 발견을 하고는 세상에 이런 게 있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달래 신부라는 분이 정리한 지금 한국 천주교회사라 그래갖고 3권으로 나와 있는 기가 막힌 저는 특파원 보고서라 그럽니다. 진짜 이런 특파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조실록이나 승조원일기 이런 데 아무 데도 이런 거 기록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근데 기록들이 놀랍게 남아 있어서 민중들의 삶이 어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뼛속까지 털어갔던 약육강식의 조선.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주교로 임명됐던 W 주교라는 분이고 이분이 1818년생인데 1840년 후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20년 정도 전교를 하고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고서들을 다 보내놔서 그걸 이제 달래 신부가 정리해서 한국 천주교회사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천주교 신부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애절량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마구 걷어가는 거죠. 그 세금을 납치고. 그러니까는 누가 일을 합니까? 정직하게 일을 하면 다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래야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때 조선에 왔던 모든 외국 사람들은 그건 뭐 선교사든 외교관이든 조선 사람들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맨날 노름 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누라까지 걸어서 부인까지도 넘겨버리고 이런 일. 그리고 맨날 상투 붙잡고 길거리에서 술정부하면서 상투가 그 싸움하기 아주 좋은 거랍니다. 이렇게 상투만 잡으면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니 한국 사람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놀기도 잘 놀지만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물건들 아무 데나 놓고 가서 아무도 가져가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래죠. 근데 이게 무슨 민족성의 문제입니까? 민족성이 바뀐 거 아니죠. 똑같은 민족이라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제도가 바뀌는 거죠.
어떤 체제를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또 똑같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제도만 만들어 주면은 세상에서 일 잘하고 생산적이고 정직하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이. 그러니까 저는 조선이 망했을 때 망한 거 슬퍼하는 사람 누가 있었느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W 주교가 또 이렇게도 말씀한 게 있습니다.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집권남용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체계는 집권남용의 핵심 부서로서 밑도 끝도 없는 부패의 바다여서 모든 산업에서 그 활력을 빼앗아가는 착취기관일 뿐이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은 마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쇠퇴해 있기 때문에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되고 있다. 조선의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요, 의식주 해결을 하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가끔가다 어디 놀러도 가고 좀 그러고 남는 거를 바쳐야지 세금입니다. 그런데 의식주도 해결 안 되는데 와서 세금이랍시고 뺏어가면은 그건 말이 세금이지 뭡니까? 그게 착취입니다. 그냥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고 정부의 관료가 되는 거는 산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산업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남으로부터 뺏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저렇게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요, 정말 약육강식의 소위 말하는 뭐 홉스, 로크 이런 사람이 말하는 자연의 상태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처지는 처참했었습니다. 평균 수명 겨우 23세, 열악 그 자체였던 조선. 그 중에 이제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라는 분이 189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1년 동안 다 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을 1898년에 썼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수도를 가보면은 그래도 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무슨 뭐 개선문 같이 무슨 기념물도 있고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한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구한말에 한양에는 공원이 있습니까? 무슨 도서관이 있습니까? 책방이 있습니까? 카페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의사들은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와서 너무나 질병이 많아갖고 그냥 콜레라는 그냥 매년 당연히 창궐할 때마다 몇천 명씩 여름에 죽어 나가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천연두는 그냥 풍토병이래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곰보라 그러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참 어렸을 때는 그런 거가 아직도 많았고, 우리 국립박물관에 가서 옛날에 유명했던 그 대신들의 유명했던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 초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 검보 있습니다. 천연두는 그냥 다 걸렸었습니다.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병원부터 세우는 거죠. 광해원이라는 걸 세우는 이유가 너무나 처참하게 병에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랬었던 건데, 그 중에 이제 비숍 여사가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래 신부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외간 남자들의 손을 만졌을 경우 딸들은 아버지들 손에, 부인들은 남편들의 손에 죽었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한 하녀가 자신이 모시는 젊은 아씨를 불길에서 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불이 난 혼란 속에 어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아씨를 만졌고 따라서 살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 이런 데서 언어 킬링,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나 여동생이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은 연애를 했다거나 그런 게 발각이 되면 어떡합니까? 오빠가 죽이든지 아버지가 죽이든지 하죠. 그게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의 여성들은, 양갓집 교수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눈만 나오는 거. 그 눈만 나오는 옷을 누가 입습니까,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파키스탄 이런데 근본주의자들의 사이에서 여자들은 눈만 간신히 내놓고 다니는 거죠. 조선의 여성들 똑같았어요. 그리고 언어 킬링, 명예살인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사회가 얼마나 숨막히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약육강식이고 그런 사회였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꼭
질문하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19세기 조선 사람들이 대략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한 40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뭐 지금 우리가 하도 오래 사니까 40도 굉장히 짧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23살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23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 우선 조혼이 성행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15, 외할머니가 17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힘이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여자들이 매년 아이를 낳으면은 너다섯씩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4-5명을 낳고 더 낳을 수도 있고 물론 그리고 반은 죽고 그리고 그런데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무슨 뭐 미역국을 제대로 먹고 며칠씩 따뜻한 방에서 그걸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치약이 있습니까? 칫솔이 있습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샴푸가 있습니까? 화장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15, 16, 17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4-5명을 낳는데 아무런 산후조리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 빠지고요. 머리 다 빠지고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 부인 이런 분들이 와서 그때 조선에는 자기가 정말 조선 여자들을 자기같이 사랑한 사람이 없지만 조선 여성 중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없다. 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고되고 너무나도 고생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20살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을 가꾸고 모양을 가꾸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할 틈조차 없다는 거죠. 그게 조선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이런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서 있는 여자분은 분명 20살 안 됐을 거고요. 저기 서 있는 노인네들은 아마 40대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잘해봐야. 근데 저게 조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요.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4대부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인구의 5%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과거를 쳐서 관료가 돼갖고 그야말로 세도를 누릴 수 있는 재산도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적었습니다. 조선이 가장 성할 때에 전국에 조선이 필요한 관료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군수, 뭐 도지사, 관찰사, 영의정, 육조판서, 참판 다 합쳐서 제일 많을 때가 500명이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조선 통치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것도 과거를 쳐서 3년에 한 번씩 쳐서 그중에서 붙은 사람들 20명 내지 30명 제가 통계까지 내봤는데 매년 문과 태조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매년 25명에서 30명 뽑아요. 근데 그게 누굴 뽑습니까? 안동김 씨가 세도할 때 안동김 씨가 대부분일 거고 풍양조 씨 할 때 풍양조 씨가 대부분이고 여흥민 씨가 할 때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한두 명 구색 갖추느라고 이제 붙여주는 거죠. 자, 그 사람들 빼놓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여성, 천민은 물론이고 무반, 서얼, 서북인, 향리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4대부들로부터 차별받고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별을 받고 냉대를 받고 정부 고위 관직 같은데 뭐 꿈도 못 꾸고 과거 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90몇 프로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선이 멸망하는 게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게 그게 왜 슬픕니까? 슬펐을 리가 전혀 없죠. 오직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대접받을 수 있는 나도 좀 행세할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그것이 그때부터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선 사람들이 나라 뺏긴 거는 슬펐지만 조선 멸망한 거는 슬프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 더 자세한 많은 내용 있고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